말 그대로 강족 슬레이어가 있었으니 단경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단경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단경은 양주 3인조 아재돌, 양주 3명 중에 기명을 담당하고 있죠. 단경이 굉장한 명장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중국 72인의 명장 중 한 명이면서 개인적으로는 동안 위진시대 공손찬, 전예, 마륜과 함께 대표적인 대기병 전술의 대가로 보는데, 후한서에 단경이 180여 회의 전투를 치르면서 38,600명을 참수했고 가축 42만 7,500마리 44억 전을 노획했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의 서사를 통틀어 참수된 자들이 다 합하면 최소 7만 9천입니다. 수많은 자들을 배웠다 이런 기록은 빼고 머릿수가 정확하게 나온 기록만 다 합치면 7만 9천이란 얘기예요. 실제로 행정문서에 기록된 전공과 호활 간의 괴리일 수도 있고, 장정수급만 바친 게 38,600개고 수급으로 받쳐지지 않은 어린아이, 여자 이런 거 다 합치면 7만 9천이 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일단 이들 중 대부분은 강족들이었던 게 사실이에요. 즉 단경은 강족 파색이었던 영웅인 동시에 황관한테 붙어먹은 재밌는 인물입니다. 이 단경이 강족과 저족 같은 이민족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자였습니다. 가우가 저족한테 붙잡혔을 때 아당공 외손냐, 내가 당공의 외손자다 사칭을 하죠. 저족들이 이게 거짓말 같더라도 죽여서 얻는 이득은 없고 리스크만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진짜 단경의 외손이면 분노한 토벌대가 들이닥치겠죠. 저족들이 찝찝하니까 일행은 다 죽이고 가우만 살려서 보내줍니다. 그 정도로 단경의 명성이 대단했다. 참고로 단경의 전공 기록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수급이 100단위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만 해도 행정체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효 문제 때처럼 포로 숫자 6명 틀리다고 공을 세운 장수를 처벌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수급이 제대로 보고가 되고 노획한 물자들이 정상적으로 조정에 받쳐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군웅알거 시대의 공손창 같은 경우에는 노획한 물자를 조정에 받치지 않고 자급자족해버리죠. 단경은 자가 3명 명자 돌림 중 기명이고 무위, 고장인입니다. 춘추시대의 정나라 황실 계보예요. 멀게는 정장공의 동생 숙단의 후손이고, 가깝게는 한나라 상규현 출신 명장 단회종의 자손이다. 어려서부터 문무가 출중했다 되어 있어요. 말을 잘 탔고 활을 잘 쐈다. 경전에도 조예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밌는 기록이 처음에는 공부에 관심이 없었는데 나중에 고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고서를 읽기 전인 젊은 시절에는 뇌물을 싫어했다 되어 있어요. 오늘 단경의 컨텐츠에서는 정치적 고난을 겪으면서 결국 권력과 타협하여 타락해가는 한 명장의 서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한나라 명장 집안이다 보니까 단경은 효렴에 청거됩니다. 헐릉원의 승을 거쳐 양릉령이 되었다. 이게 좀 어려운데 보통 효렴에 청거되면 수습을 거쳐 혈령이 되죠. 근데 헐릉원과 양릉은 각각 순제와 경제의 무덤입니다. 그럼 무덤 지키는 한직에 발령난 것이냐? 아닙니다. 능읍이라 하는데 한나라에서는 황제의 무덤이 있는 곳은 현급으로 격상시켜서 관리를 했습니다. 혈령이긴 하나 녹질 2천석으로 그 대우가 군태수급이었다. 이건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한나라 고제 유계가 장안에 도읍을 하고 나서 지방 호족들을 통제하기 위해 이 능읍을 만든 겁니다. 야, 니들 다 상경해서 향후 생길 능읍들 관리해라. 나도 죽으면 니들이 도굴 안 되게 좀 하고 대신 돈 많이 줄게. 그리고 여기 니들 부국들 데리고 와서 수도 방어도 좀 해라. 이러한 능읍이 무제 유철 때에는 7개에 달했다. 동안으로 가면서 수도가 낙양으로 바뀌죠. 당연히 이후 죽게 되는 황제들이 북망산에 안치되면서 능읍제도는 폐지가 되는데, 이미 관중 일대에 묻힌 전한 황제들의 묘는 그대로 있죠. 이거 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중, 관서의 일부 효렴들은 능읍에 배치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배경 지식이 없으면 그냥 묘지게 했는 것 같다 하고 마는 거죠. 이 능읍은 그냥 능만 덩그러니 있는 곳이 아니고 유계가 호족들의 세력을 통째로 강제이주를 시켰기 때문에 현중에서도 인구가 많은 상급편에 속한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군급의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단경이 여기서 통치를 꽤 잘했다. 그래서 요동 속국도의로 발령이 납니다. 도의부를 맡게 되는 건데 그 도의부는 주, 군, 현과 다르다 했죠. 지방간을 파견하지 못하는 치안이 불안한 곳에 도의를 보내 군정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민족 접경지역은 다 도의부 아니면 중랑부였다 보면 됩니다. 지금 같으면 특별자치시나 도로 보면 되는데 좀 안 좋은 쪽으로 특별행정구역이다 보면 돼요. 이때 단경이 선비족을 물리치는데 수단 방법을 안 가립니다. 황제의 칙서를 위조를 해요. 도의 단경은 당장 입조하라. 선비족들이 이 허보를 믿고 야 지휘관이 조정에 불려간단다. 이번에 얼른 가서 한몫 단단히 챙기자. 약탈을 위해 깊숙이 침투합니다. 그런데 단경이 매복을 해놨죠. 깊숙이 약탈하러 들어온 선비족들을 대거 생포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문제가 있죠. 황제 이름을 팔아먹었으니 이건 목이 달아날 만한 용무죄예요. 다만 선비를 토벌한 공을 논하여 면직 및 금고만 시킨 걸로 보입니다. 형을 마치고 의랑이 되었다. 지휘관의 참모죠. 태산과 낭리에서 공손과 무리들이 산만을 끌고 모반을 일으켰다.
이걸 몇 년째 토벌을 못하고 있으니 환제가 방법이 없냐. 사도 윤송이 단경을 청거하니 중랑장의 병권을 받고 토벌하여 수급 1만여 개를 조정에 바쳤다. 이 공으로 제후가 되고 아들 하나를 낭중으로 두게 하였다. 당시 전공을 세운 지휘관에게 아들 하나를 조정해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하나의 특권이면서도 사실상 볼모였다 보면 돼요. 그래서 장왕 같은 경우에는 돈도 필요 없고 아들 낭중 그것도 다 필요 없다. 대신 내 본적이 저 총구석인데 홍농으로 좀 옮겨달라. 그럼 나도 좋고 황실에서도 유사시의 사회교위부 홍농 본가를 족칠 수 있으니까 윈윈 아니냐 뭐 이런 의도가 깔려있던 거죠. 연이 2년 호강교위가 되었다. 참고로 관우가 태어나기 1년 전이죠. 호강교위는 강족을 토벌하고 지배하는 군정지휘관이라 보시면 돼요. 이때 강족의 8부족이 금성을 공격했다. 원래 지방관이 바뀌면 한 번씩 이렇게 따구를 잡습니다. 이에 단경이 기병 1만 2천을 거느려 강족을 격파했다. 이어 강 건너 추격하여 초모, 용사, 선등, 여기서 선등은 선봉과 같은 뜻이라 보면 됩니다. 앞장설 용맹한 자들을 모집하였다. 참고로 여기서 선비사는 당연히 선비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대부 할 때 사는 원래 주나라 때 전투를 담당하던 계층이라 했죠. 선비사 글자 자체가 도끼를 어깨에 이고 있는 사람의 상형 문자입니다. 이들이 도끼를 놓고 학업에 손을 대면서 대부와 함께 사대부라 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병사라 보면 된다. 그 다음 재밌는 구절이 있는데 용승삭적인 끈을 이용해 끌도록 하여 이걸로 나정에서 대승하니 2천의 목을 베고 1만을 포로로 확보했다. 이게 하나의 전술로 보여요. 나정의 위치가 특정이 되거든요. 남쪽에 산지가 있지만 나정진 자체는 강을 긴 평지예요. 그래서 당시 단경의 서사를 보면 강을 도하했다 나오기도 하거든요. 대기병 전술로 보입니다. 앞서 선봉에 설 용맹한 자들을 선발했다 되어 있죠. 이들한테 줄을 묶어서 양옆으로 돌진하게 하고 적의 기병들을 와사바리 건 걸로 보여요. 말들이 다 자빠지겠죠. 이듬해 강족들이 또 공격을 하니 단경이 말에서 내린 후 하루 종일 싸웠다. 묘사를 보면 칼날이 닳고 화살도 다 떨어질 때까지 싸웠다. 여기서 당시 보급 상태가 안 좋았다는 묘사가 있죠. 40일 동안 싸우면서 식수로 쌓인 눈을 녹여먹고 시체를 먹었다. 보통 방패를 참여먹네, 말을 잡아먹네, 병사들이 서로 잡아먹었네 하는 묘사가 있으면 당시 보급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였음을 알려주는 묘사이다. 보급이 취약하면 후퇴를 해야 되는데 단경은 그냥 싸운 거예요. 임전무태의 장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00리를 추격하여 강족의 근원지에 쳐들어가 1600을 참수하였다. 얘기를 들어보니 주변에 또 강족이 있다 하여 쫓아가서 3000을 참수하였다. 강족 슬레이어답죠.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이 강족들이 약한 군대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한족 군대보다 더 어려운 상대들이에요. 옛 견융이 바로 이 서용, 그중 핵심 부족이 바로 강족이에요. 한때는 장안, 주나라 당시에는 호경이라 불렸죠. 호경에 침략해서 주나라 천자를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주나라 낙양, 즉 나급천도의 표면적인 이유는 견융이 두려워서였어요. 그래서 제갈량도 육룡대에서 서용은 화친해야 될 대상으로 본 것이고, 제갈시집에서는 굳이 나중에 점령하려면 서용은 사납고 싸움을 잘하니 괜히 적석산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거기 엄청 험한 곳이다. 내분이 있을 때 도모할 만하다. 한수와 마초의 내분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죠. 그런데 그 내분이 없을 때 적석산까지 쳐들어가서 도를 낸 게 바로 단경입니다. 어마어마한 장소예요. 이 단경이 복이 5만을 끌었다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강족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단경의 공적을 일일이 나열하자면 그것만으로 이 영상 한 편을 다 할애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강족들을 엄청나게 많이 비웠다 이 정도로만 넘어가고, 단경이 정치의 쓴맛을 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단경이 끄는 병사들 중에서는 투항한 강족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강족들이 이들과 싸울 때 항복한 놈들이 무슨 낯짝으로 여기까지 기어왔냐 호통을 치기도 합니다. 근데 이들이 군영에서 이탈하는 사태가 일어나요. 허구한 날 전쟁에 동원하니 지쳐서 도망갔다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양주사사 곽갱이 무고를 해버려요. 그래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물론 단경의 공적을 지지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단경은 무고에서 벗어나고 병주자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전장에다가 한참 토벌을 하게 되는 것인데, 단경이 이 옥고를 치를 때 깨달은 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중앙조정의 뒷배 없이는 내가 아무리 개고생해도 잘못될 수도 있구나. 한 인간으로서 나라에 대한 충심으로 수많은 전공을 세우고 있는데 모함을 당해서 한순간에 죄인의 신분이 되었다. 정치의 쓴맛을 본 것이죠. 지금 시대에 또 어느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단경이 황관한테 붙어먹게 되는 서사를 유심히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단경이 사회교위에 오르고 같은 양주삼명 장환을 죽이려 한 일화가 있죠. 그때 장환이 단경에게 비굴한 편지를 써서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 왜 장환이랑 틀어졌느냐? 그 강족에 대한 입장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양주 3명의 다른 일원인 장환과 황보규는 강족을 이의제의로 다스리려 했습니다. 회유도 하고 다른 흉노나 선비를 치는데 이들을 이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단경은 강족들 쟤네는 무조건 조져야 된다. 환제가 단경에게 묻습니다. 야, 장환이랑 황보규 하는 게 영 시원찮은데
너는 좋은 방법이 있냐? 한번 말해봐라. 이때 단경의 상소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황보규의 정책으로 투항한 강족은 얼마 되지도 않고 장환이 싸우려 하지 않는 이유도 장환한테 항복한 강족들이 모반할까봐 두려워서이다. 이따위로 해서 되겠느냐? 서강족과 동강족들은 무조건 긴 창과 큰 칼로 다뤄야 한다. 기병 5천과 보병 1만으로 2달 만에 씨를 말려 보이겠다. 다만 54억 전이 든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선제 때 14년간 240억 전을 소비했고 그 뒤에 7년 동안에는 80억 전을 썼는데 얘들 아직도 말 안 듣고 모반하고 있지 않느냐. 잘 생각해보시라. 명만 기다린다. 이에 환제가 그래 네 말이 맞다 다 조직부라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 조져버립니다. 이때 전술이 상당히 인상 깊은데 도르코 3중날 전법이라 할 수 있어요. 후군의 궁수부대, 중군의 대검을 든 보병, 선두에 창병을 배치하고 양옆에 경기병을 두었다. 이대로 궤돌치면 궁병, 검병, 창병 이 도르코 3중날에 한 번은 썰리겠죠. 대승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좌우익의 경기병이 빠르게 추격하여 조지니 이때 싸운 강족이 서강족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다는 선련족입니다. 수급 8천을 확보하고 가축 28만 마리를 빼앗았다. 조정에서도 이 단경의 공을 크게 치하합니다. 환제가 직접 네가 지난 100년의 치욕을 갚는구나 하면서 포상을 내려요. 단경은 역시 강행군의 명수였습니다. 하우연의 군대가 3일에 500리를 간다 되어 있는데 단경은 한술 더 떠요. 하루에 200리를 갔다. 당시 일반적인 행군의 속도는 하루 100리였어요. 우리도 육군 훈련할 때 보면 보통 행군 10시간에 3-40km 정도 갔죠.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행군 속도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것에 2배속 강행군을 마다하지 않았다. 거기다가 이 단경이 뒤가 없습니다. 강행군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보급을 포기해야 돼요. 느릿느릿한 보급대 따라오게 해서 식사 추진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병사들에게 15일치 식량만 지니게 하였다. 뒤가 없죠. 그러니 시체를 파먹고 쌓인 눈을 녹여 물을 마셨다라는 묘사가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3일 밤낮을 추격하여 병사들의 발에 누에고치만한 물집이 생겼다. 다만 단경이 병사들을 알뜰살뜰 챙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잘해주지 않으면 이런 고생길을 매번 따라다니지 않겠죠. 고생스러워도 지휘관이 같이 고생하고 전공으로 결과물을 내는 지휘관이니까 이탈 없이 통제가 되던 거예요. 그런데 단경과 다르게 장안은 대강족 정책에서 비둘기파였죠. 조정에 상소를 올려요. 단경이 언제까지 승리만 할 수 있겠냐. 강족들을 마땅히 회의로 다스려야 된다. 이에 단경이 반박 상소를 올립니다. 내가 옳았지 않느냐. 장안은 강한 적이랑 싸우는 걸 두려워하는 자다. 그래서 내 말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냐. 잘 되고 있지 않느냐. 장안은 회유책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허언을 하고 있다. 허락하신 54억 전 중에 절반도 아직 다 쓰지 않았다. 이거 다 쓰기 전에 약속대로 강족들 씨를 말리겠다. 믿어달라. 그런데 장환이랑 단경 누가 더 정치적 입지가 강했느냐? 당연히 장환이 훨씬 강했습니다. 장환 뒤에는 일찍이 대장군 양기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조정에서의 덕망은 장환이 훨씬 앞섰습니다. 물론 양기가 수총되고 장환도 연루되어 옥살이를 하는데 그 쌓아놓은 명망으로 구제돼서 전방에 복귀한 거거든요. 대강족 정책이 회유책으로 선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강족들에게 투항을 권고하는 사자를 보내는데 단경이 여기에 불복합니다. 투항의 사자가 갔으니 강족들이 방심하고 있을 것이다. 독단적으로 군을 일으켜버려요. 산과 계곡을 사사지 수색하여 강족들 1만 9천을 베었다. 황제의 명에 불응한 일이죠. 원래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단경은 오히려 큰 포상을 받습니다. 정치적 배경이 있어요. 이때 시기적절하게 대장군 두무가 숙청됩니다. 그리고 두무의 숙청에 장환이 역할을 했어요. 즉 강족 회유책을 주도해야 했을 장환이 모종의 이유로 수도에 입조해 있었고 황관 조절에게 이용당해서 두무를 숙청하는 거죠. 이런 난리가 없었으면 단경은 처벌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대장군 두무가 왜 죽었느냐. 중상시 왕보 때문에 죽었어요. 척당과 환당이 싸우다가 환당 즉 환관 무리들이 승리했고 이걸 어린 영제는 보고만 있었죠. 즉 단경이 칙령을 어기고 단독 군사작전으로 공을 세웠는데 이를 벌하지 않고 인정해준 자가 바로 환관 왕보였습니다. 과거 정치적 입지가 없어 옥살이를 했던 단경이 이때에는 반대로 그 권력의 단맛을 보게 됩니다. 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왕보밖에 없고 내가 왕보하고만 친하면 내 생각대로 다 할 수 있겠구나. 중상시 왕보의 따까리로 전락하게 돼요. 그런데 왕보는 영제한테 하나의 업보가 있었어요. 영제가 어릴 때 왕보가 자신과 원한이 있던 발해양 유괴를 멸족시켜버립니다. 또 문제예요. 환제 때 일인데 유괴가 왕작을 잃었을 때 왕보한테 너 나 말 좀 잘해주면 5천만 전 주구마. 유괴의 왕작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5천만 전을 안 줘요. 그 이유는 왕보 덕분에 왕작을 회복한 게 아니다. 왕보는 알고 보니까 한 것도 없더만 하는 거죠. 이에 왕보가 원한을 품다가 영제가 제비에 오르고 중상시가 되자 유괴를 모반으로 모함해서 작업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영제도 제위에 오르기 전에 하간의 왕도 아닌 후작이나 연명하던 자였습니다. 중앙 조정 권력가가 지방의 유씨왕의 씨를 말려버리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하냐. 실제로 영재는 유씨왕들에게 한없이 간대했죠. 황건적한테 잡힌 유씨왕들 몸값도 내주고 자신을 몰아내고 천재로 세워질 뻔한 합비우도 처벌 안해요. 기회를 봐서 영재가 왕보를 조져버립니다. 그리고 영재표 메간매직 프로세스를 집대성하는 거죠. 이때 단경은 당연히 왕보 따까리 적폐를 몰려 옥에 갇히니 독을 먹고 자결합니다. 그가 황관들의 뒷배로 태위에 오른 그 해에 죽는 거예요. 굉장한 영웅의 말로를 하기에는 비참한 죽음이죠. 이래서 참 정치가 어렵습니다. 양주 3명의 끝이 다 안 좋은데 뇌물과 담 쌓았던 대쪽 같은 황보규, 당고의 금은 면했지만 뇌물을 안 주고 버팅기다가 옥살이를 하고 사면된 뒤에 사실상 정권을 잃고 병사했죠. 조절에게 속아 두물을 토벌한 장화는 뒤늦게 후회하고 환관들과 대립하다가 결당행위로 파직되어 단경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단경은 왕보에게 빌붙어서 출세가도를 달다가 한방에 골로 가죠. 여러분들이 당시 양주 3명의 일원들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루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조은이 깨우며 이르기를 단경의 통무지정면을 논해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주섬주섬 일어나 답하니 단경은 보기 5만 대병을 통솔한 전방의 지휘관으로서 패한 기록도 없고 그가 조정에 바친 수급이 최소 3만 8천여 개에서 최대 10만여 개까지 예측을 해볼 수 있어. 게다가 그의 전술 즉 사람에게 줄을 매어 와사바를 걸거나 도루코 삼중날 전법은 매우 정교하고 탁월하다 할 수 있어. 더욱이 그는 끊임없는 전쟁 중에서 병든 병사들을 직접 돌보았고 상처 역시 직접 동료해주니 병사들이 그를 위해 죽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되어 있어. 그러니 하루에 200일가는 강행군도 가능했던 것이요. 그가 전쟁을 치르던 10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침상에서 잔 적이 없다 하니 어찌 훌륭한 지휘관이 아닐 수 있어. 그의 통솔은 99를 주도록 하겠어. 그러면 무력은 어떻소? 그는 젊어서부터 말과 활을 잘 달았다 되어 있어. 180여의 전투에서 패한 기록이 없으니 그 어찌 용맹하지 않다 할 수 있겠어. 그의 무력은 95를 주도록 하겠어. 그러면 지력은 어떻소? 그는 거짓 초서 위계 및 매복, 도하 작전을 적절히 사용하여 매번 승리하였으니 지력이 뛰어난 장수를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대상이 용맹하기만 하고 계책에 약한 소용이었으니 그의 지력은 85를 주도록 하겠어. 그러면 정치는 어떻소? 강족들은 제갈량의 융중대, 강류, 곽회의 서사를 봤을 때 충분히 회유가 가능한 민족이요. 그럼에도 강경 일변도의 정책을 고수했고 결과적으로 강족은 그의 바람대로 뿌리 뽑히지 않았어. 더욱이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부패한 황관과 손잡은 것은 그의 명을 제축한 치명적인 실책이라 볼 수 있어. 붙어먹는 과정에서 왕부의 정적들 축청에는 적당히 판을 뺐다면 전공을 고려하여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었을지 모르고 왕부에게 적극 협조하다가 그래 된 것이요. 이에 정치는 25를 주도록 하겠어. 그럼 매력은 어떻소? 그는 병사들의 지지를 받았고 옥에 갇혀있을 때는 조종의 일원들에게 구명받은 바 있으나 마지막에서는 황관에게 붙어먹은 오명을 남기고 말았어. 이에 그 역시 왕부와 함께 화를 당한 것이니 매력은 60을 주도록 하겠어. 얘기를 다듣고 있던 조은이 묻기를 강경 일변도 정책이라니 공손찬과 참으로 닮아있어. 공손찬은 어찌 오왕과 흉노를 회유하지 않은 것이오? 이에 손찬이 형이 답하길 단경과 공손찬은 그 상황이 매우 다르. 단경은 54억 전이라는 조정의 든든한 지원을 받았던 반면 공손찬의 군비는 난세 속에 북방을 삥 뜯는 데에서 대부분 충당이 되었어. 더군다나 군웅으로서 일어서 자심을 갖고 있었으니 유의 고발대로 그 전리품을 단 한 번도 조정에 바치지 않은 것이오. 공손찬에게 회유책이란 약탈 사업의 종기를 뜻하는데 어찌 그런 악수를 줄 수 있겠소. 밥그릇이 걸렸던 문제란 말이오. 더군다나 강족은 은혜와 위험을 아는 자들이었으나 흉노와 오한은 예의와 법도로 다스릴 수 없는 자들이라 하여서 이에 조은이 불화를 닥치며 동걱증은 이재용도 한다더니 과거의 군웅들과 지금의 현대인들이 다를 바 없도다 소리치며 나가니 손찬이 형은 이번 달 카드 명세서를 보며 한숨과 함께 다시 오침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강족 슬레이어 단경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이프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